원장 신재웅은 WCP 최고위과정 강단의 전 장성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을 특별 초청하여 4월 12일 오후 7시 가천관 940호 강의실에서 부부의 소통 그리고 행복 주제로 통하였느냐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의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천 길과 함께하는 가천 WCP 최고위과정 배우 나무 도전 쓰리 WCP 원장님도 오늘 하시겠죠? 아니 원장님이 너무 긴장해서 감이 잘하시려고 긴장하실까봐 긴장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천 길과 함께하는 WCP 최고위과정 배우 나무 도전 쓰리 WCP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어른이들 여성부 아시죠? 근데 여성부가 우리 저 중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부를 교체하기 위한 산파 역할을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특강해 주실 장성장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부처 여성부가 오늘 장관급으로 기초로 승격하기까지 산파 역할을 하셨고 여성 정책 실장을 거치고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원장을 임명하셨습니다. 오늘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여성, 도움이 되는 친구, 해가 되는 친구, 한국 여성 정책을 현황 및 21세기 발전 방향 중 다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장성장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 활동하신 지가 한 2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막상 또 이렇게 강의실에 모이시니까 다시 학생 같은 기분 드시죠? 저도 여러분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또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2000년도에 다녔는데요. 그때 제 클래스에 33명이 함께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는 이제 공직자, 국장급 이상하고 그 다음에 CEO들 이렇게 33명이 있었고 제가 이제 유일한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는 여학생도 꽤 계시고 좋으네요. 분위기가 사실 클래스는 이렇게 좀 남녀가 섞여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그때 2000년도에 졸업을 하고 저희는 그 졸업생끼리 아직도 만납니다.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저녁 식사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다 부부가 같이 모여요. 또 1년에 한 번 해외여행도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하고요. 사실 제가 거기 그 서울대 행정대학원 다니는 이유는 제가 이화여대를 나와가지고 남자 동창이 없어요. 근데 사회활동 하려면 남자 동창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네트워킹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남자 동창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대학원도 다니고 또 서울대 국제대학원도 다녔어요. 막상 그렇게 해서 동창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여성가족부 공무원이었지만 감사원에 계신 분도 있고 국무총리실에 계신 분도 있고 또 노동부에서 오신 분도 있고 굉장히 서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 다닌 것을 지금도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 짧은 말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작가였던 장폴 사르트르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뭘까요?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탄생이에요. D는 death,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B와 D 사이의 C다. C는 choice예요. 선택. 인생은 계속 선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뵈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이 가천대학교 WCP 과정에 들어오신 거는 아주 good choice, 선택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잘 마치시고 또 동료 간에 이제 그 네트워킹 잘 하시면서 사회활동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회활동을 잘 하려면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안이 우선 편안해야 돼요. 부부간에 불화가 없어야지 일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가천대학교에서 2011년부터 학생들에게 결혼과 가족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15주 과정 중에 한 주가 바로 이겁니다. 대화에 관한 걸 가르쳐줘요. 요새 젊은 애들 얼마나 데이트 많이 합니까? 그런데 데이트하면서 막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서 죽음까지 이릅니다. 말 잘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 생활 잘 하고 계시지만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화하고 있나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높은데요. 그동안에는 젊은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해서 문제였는데 요새는 황혼이혼이 늘어서 문제예요. 황혼이혼이라는 것은 20년 결혼 생활을 한 부부 간에 일어나는 이혼입니다. 사실은 중장년 이후에 부부가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 노년 생활을 어떻게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부터가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잊어버리는 게 이렇게 20년 정도 살고 나면 저 사람이 나를 다 잘 알 것이다. 나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 훤히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주의하고 배우자를 관리를 잘 해줘야지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의 있게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대화, 의사소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벌써 우리보다 몇백 년 전부터 대화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괴테 같은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오해, 분노 이것보다 대화의 부족에 있다. 그리고 실제 요즘에 보면 이혼 상담하는 부부의 90%가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대화의 부족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저변에 깔려있는 욕구를 잘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대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화, 정해진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는 보통 대화,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로 의사소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의사소통을 해야 하나? 첫째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인사하고 저는 누구입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일단 관계를 맺었으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우리가 대화한다, 의사소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는 반드시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먼저 대화를 시작한 사람. 자, 이 사람은 듣고 자기의 의견을 담아서 다시 보내죠. 이번에는 이 사람이 송신자가 되고 이 사람이 수신자가 돼요. 우리가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을 피드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받을 때 사실은 그 메시지 내용 그게 참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영향을 어디에 받느냐?
이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바디랭귀지예요. 제스처. 그리고 실제 내용은 7%밖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개인 차원의 남녀로 봤을 때와 조직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남자냐 여자냐 이거는 바로 생물학적 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섹스예요. 그런데 젠더라는 것은 남성 여성인 분명한데 문화적인 남녀, 사회학적인 남녀 이것을 젠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 남성들이 갖고 있는 남성성하고 한국 남자들이 갖고 있는 남성성은 분명히 달라요. 또 남성과 여성이 갖고 있는 문화가 달라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 이제 조직에 속해 계시죠? 조직 안에서 이 의사소통 잘하면 그 개인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요. 그 사람에 대한 성과도, 평가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전체적으로 성과가 올라갑니다. 경쟁력이 제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소통을 잘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으로 우리가 둘이 부부간의 남녀로서의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회사 안에서 남녀 직원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할 때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면 굉장히 일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남성과 여성은 기회를 똑같이 주고 차별하면 안 되지만 다른 점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르다와 틀리다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다르다는 것을 다르게 취급해 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남성 여성의 다른 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적에는 정말 끝까지 잘 서로 의사소통이 돼서 만족스럽게 끝난 것은 두 사람이 다 잘했기 때문이에요. 공동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내가 뭔가 의견을 얘기할 때 언어적 표현, 말로 하는 거하고 비언어적 표현, 표정, 제스처 이게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가끔가다 이런 게 다르게 표현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스타일이 참 달라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아주 에센셜하게 4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차단형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데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아예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부부 중에 싸우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완전히 문제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터놓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숨기고 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정서적으로 뭐를 느끼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유형이 있고요. 자, 그 밑에는 억제형이 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감정이 어느 정도 보여요.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의 진심은 알기는 어렵지만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지는 대강 우리가 그냥 눈치로 아는 그런 유형이죠. 자, 3번째는 분석형이 있어요. 부부가 앉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아내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편은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나는 당신이 늘 그딴 식으로 생각하는 게 틀려먹은 것 같아. 당신은 너무 감정적이야. 왜 모든 문제를 그렇게 당신 감정을 너무 개입시켜서 생각을 해? 상대방을 아주 분석은 참 잘하지만 자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우리 조직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같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서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할 때 자기 생각은 뭔지 모르고 딴 사람에 대한 지적만 하는 경우, 진짜 재수없는 사람이죠.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친숙형이에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언어로 표현하는 유형, 이런 것이 이제 친숙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반적인 것을 우리가 우선 좀 봤고요. 그럼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단계적으로 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자기 개방, 즉 솔직해야 돼요. 대화를 하려면 자기 정서, 감정, 욕구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뭔가 숨기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돌려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려고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그리고 대화할 때 중요한 게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툭하면 누가 얘기할 때 허리 자르고 들어가서 내 얘기부터 막 하죠. 상대방 말 끝까지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얼굴을 잘 보십시오. 입은 하나에 귀는 두 개예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하라 하는 뜻입니다. 자, 듣기의 기술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알아들었으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하고 비슷한 생각일 때는 나도 모르게 쓱 웃습니다. 이게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도움돼요. 그래서 아니면 약간 이렇게 찡그리고 고개를 끼웃끼웃하고, 그럼 내가 저 사람은 지금 이 말을 이해 못하는구나,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미소를 짓는다든지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사회교육할 때 제일 힘든 대상이 공직자예요. 이 사람들은 웃지도 않고요. 있습니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질문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그러고 그냥 끝납니다.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 클래스도 너무 크지 않고요. 남녀가 모여있고 정말 아주 친구 같은 분위기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좀 분위기도 발랄하게 반응을 보이고 그러는 게 여러분에게 플러스가 돼요. 왜냐하면 강사가 쉽다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부간에 아주 중요한 게 긍정적 표현은 풍부하게, 부정적 표현은 조심스럽게. 누구나 자기 칭찬할 때 다 기분 좋아요. 근데 사실은 나의 결정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는 기분 나쁩니다. 아이고, 저도 그러죠. 그래서 부부지간에 상대방, 내 배우자에게 뭐 잘했을 때는 그때 당신 멋져. 어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게 사실은 그때 우리가 그 아주 맛있는 그런 거를 쳐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부지간이어도요, 부정적 표현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저도 제 남편이 나이가 6살이나 위고 그래서 참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저 사람이 사회생활 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해주면 보나마나 화내고 나보고 또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게 뻔뻔하죠.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 아니면 뭐 둘이 와인을 한 잔씩 하면서 사실은 내가 당신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요 다음에 당신 어디 가서 특강하지, 그때 내 말 하나 들으면 훨씬 더 잘하고 인기가 있을 것 같은 게 있는데 좀 얘기해볼까? 그럼 그래, 뭔지 얘기 좀 해줘. 이럴 적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의 결정을 고치는 얘기는 그런 때 해줘야 되는 거죠. 아무 때나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바른 말 잘 못하죠. 긍정적 표현하는 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술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부부지간에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얘기를 많이 해라.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사실 여러분 연세쯤 됐는데 사랑의 얘기를 어떻게 젊은 애들처럼 막 하겠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미안해, 고마워 이거는 그때그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진정성이 담긴. 제 친구 중에서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이제 좋지 않은 얘기하면 이렇게 표정이 좀 변하면서 그러니 너 그때 기분 나빴니? 미안해.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건 진짜예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무슨 좋지 않은 얘기하면 미안해 금방 나와요. 그거는 미안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이 담긴 미안해, 고마워 이게 꼭 필요합니다. 사실 제 남편도 뭐 나이가 있는 사람이 무슨 사랑의 얘기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82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면허를 따고 그 다음에 진짜 제 차를 사서 모은 거는 1993년쯤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차를 사서 이제 출퇴근도 하고 그랬는데 차를 사고 1년 이내에 한번 사고가 났어요. 버스가 옆으로 와서 부딪혀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뭐 핸드폰으로 금방 부를 수도 없고 그런 때였는데 일단 하여튼 앞에 캐비넷을 열고 그 보험증부터 꺼내서 봐야 되잖아요. 서로 이거를 또 교환을 해야 되고 뭐 주민등록 번호를 적어가야 되고 지금보다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열었는데 이 보험증 앞에 이렇게 적혀놓은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러고 이렇게 딱 펴보니까 제 남편이 거기다 간단하게 편지를 썼어요. 당신이 이 봉투를 열 때는 뭔가 차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이 봉투를 열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당신이 안전하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차가 얼마나 부서졌건 그거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처음 차를 샀는데 이렇게 사고 내서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남편을 떠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 말 생전 안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 사랑의 소리가 없었지만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럴 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그런 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죠. 자, 긍정적 언어를 조금씩 자주 표현해라. 대개 남자들은요 이렇게 그때마다 얘기를 안 하고 속으로 이제 봐라 너는 결혼 30주년 때 내가 파티를 일찍 멋있게 해갖고 너를 그냥 넉다운 시킬 거야. 그거 필요 없어요. 그때그때 해야 돼요. 자그마한 일을 그때그때 small things often 한꺼번에 몰아서 감동을 주겠다? 그때까지 안 갑니다. 표현을 이렇게 안 하면. 그래서 작은 일을 그때마다 표현하는 것이 이 부부지간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번에는 아까 듣기 얘기를 했었죠.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자, 듣기의 기술. 우리가 상대방 얘기를 들을 때는 맞장구를 쳐줍니다. 근데 맞장구를 치는 것도 비결이 있어요. 금방 성의 없이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듣고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말을 잘 계속을 못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의 제일 끝에 거를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올 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왜 죽는 줄 알았는 게 뭐야? 그러고선 다시 물어보면 뭐 전철에서 내렸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계단에서 넘어졌거든. 넘어졌어? 어디 다쳤어? 이렇게 이제
뒤를 그대로 되풀이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말하기가 훨씬 쉽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 하는 말 듣고 나서 한 2초 뒤에 해줘라. 듣고 나서. 금방 너는 정말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정말 성의가 없어. 그 다음에는 비슷한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상태가 어떤지 알겠다. 그래 이해가 간다. 이 얘기도 조금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해줘야지 상대방 기분을 알지도 못하고 금방 위로해주고 금방 맞장구 치고 별로 좋은 기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눈과 눈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이게 진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지금 하는 것 중에 남녀 간의 서로 표현 방법, 의사소통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거를 더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남녀 간의 큰 차이는 없는데 아주 큰 차이가 있다면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요새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죠.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것도 보면 결국은 표현 방식의 차이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방식의 차이가 날까? 그 요인이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남녀는 아예 이 의사소통 DNA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DNA는 몇 억 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했던 패턴이 아직도 우리 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한 거는 10,000년 전 농경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인간다운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전에는 사실 동물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 DNA 얘기는 이제 생물 진화론적 얘기로 또 설명을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후천적 교육이에요. 부모한테서 우리가 말을 배우죠. 그래서 되게 표현 방법이 자기 부모님하고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말을 배우고 교사로부터 배우고 친구로부터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화 과정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고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를 굉장히 남성스럽게 봐주는구나. 그럼 계속 그 표현을 쓰죠.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여자인데 내 친구들이 야 너는 말하는 게 너무 남자 같아. 그러면 저 스스로 고쳐서 여성스럽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게 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 의사소통 방법을 취득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사회에 보이지 않는 힘. 역시 회사라든지 이런 큰 조직에서 이 얘기하는 거를 보고 그 위에 분이라든지 동료들이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해주죠.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저분은 이런 표현을 싫어한다. 이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요즘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뇌가 다르다는 것을 계속 학자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남성의 뇌와 여성의 뇌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서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꼭 배워야 하는 건 이런 차이가 누구는 우수하고 누구는 열등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남성, 여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교훈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차이를 만드는 요인으로 들어가서 첫째는 생물 진화론적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생물 진화론자들이 인간이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한 6만 년 전에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이렇게 퍼져왔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에서 무슨 뼈가 발견된 것을 보면 2억 5천만 년 전쯤에 2만 5천 년 전쯤에 아마 아프리카에서 이 북쪽 대륙으로 퍼져나가고 아시아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몇만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매일 먹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먹을 것을 구했을까요? 그룹을 만들어서 사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서 사냥하려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왜? 동물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냥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아프리카에서 그 사냥을 하는데요. 성공률이 20% 미만이에요. 그 사람이 사슴 한 마리 잡아서 그거를 우리 부족이 같이 먹으려면 성공 비율이 어떻겠어요? 사자보다 적겠죠? 자,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룹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겠죠? 너는 활을 들고 어디 있고, 너는 어디 서 있고, 너는 창 들고 어디 있고. 만약 사슴이 이리 도망가면 너희 둘이 뭐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만약 이쪽으로 가면 뭐 어떻게 하고. 전략 회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슴이 튈 수 있는 곳을 다 상상을 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는지 다 회의를 통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도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전략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상 사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죠. 그리고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략 짠 대로 하나씩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반대로 여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남성들이 사냥 다닐 동안에 여성들은 거주지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음식을 만들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이 먹을 거 잡으러 간 것처럼 여성들도 역시 먹이를 얻으러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얻어오는 것은 나무 열매 또는 먹을 수 있는 식물, 조개를 잡는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성들 그룹을 만들어서 쭉 숲속 따라서 걸어가게 됩니다. 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해요. 나무에 열린 열매를 보면서 이거 오늘 딸까? 그럼 한쪽에서 아니야, 저쪽에 가면 또 있으니까 그 열매가 얼마나 익었는지 보고 그걸 따든지 이걸 따든지 하자. 자유롭게 얘기를 해요. 또 풀도 보면서 지난번에 이거 따라 먹었는데 누가 배 아팠지, 이건 이제 따지 말고 다른 거를 먹어보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 여성들하고 함께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서로 수없이 얘기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친밀한 관계가 돼서 먹을 것을 준비해 옵니다. 그때 정말 먹을 것을 얼마나 먹었느냐 책을 보면 85%는 주로 여성들이 주변에서 얻어오는 것. 그리고 한 15% 정도가 사냥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었다. 근데 여기 남성 그룹하고 여성 그룹들이 먹이 얻으러 다니는 행동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현대 사람들 어떤 행동하고 같아요? 백화점에 쇼핑 갔을 때 남자의 행동과 여자의 행동이에요. 남자들은 청바지 하나 사러 가면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면 백화점에 가서 5, 6층에 남성들 의류 있는 데서 봅니다. 리바이스가 어딨나? 그럼 리바이스 있는 데를 딱 찾아서 가죠. 거기 가서 사이즈 몇 개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딱 싸가지고 나옵니다. 여자들은 어때요? 청바지 사러 가서 내가 사고 싶은 브랜드 거기부터 안 갑니다. 세일 모아놓은 이벤트홀에 가서 한번 쫙 돌아보고요. 또 다른 여성들 의류 파는 데를 쭉 전부 한번 돌아보고 뭐 새로 나온 거 싼 거 없나? 지금 새로운 트렌드는 뭔가 다 살펴보고
제일 마지막에 거기 가보죠.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내가 원하는 게 가격이 너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 봤던 이벤트홀에 세일 하던 거 그거 찾으러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한 30분이면 바지 한 벌 사지만 여성이 바지 한 벌 사면 2~3시간 걸리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쇼핑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 행동과학 하는 사람들이 다 관찰을 하고 연결을 어떻게 시키느냐. 바로 이런 옛날 몇만 년 전 우리 선조들이 먹을거리를 얻었을 때의 행동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아직 어른들한테 물들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또 한 번 표현 방식을 배워볼까 합니다. 우선 유치원에서 병원놀이를 하는데요. 남자아이 10명, 여자아이 10명을 딱 나눴어요. 그래서 남자애들끼리 너희들끼리 병원놀이를 해봐라. 이렇게 하고 학자들이 앉아서 내내 관찰을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아이들 중에 79%가 다 자기가 의사 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의사 다 하고 싶죠. 환자 하고 싶어 하는 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어떠냐. 여자아이도 한 30%는 내가 의사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뭐 아기도 있어야 되고 환자의 엄마도 있어야 되고 근데 여자애들은 한 30% 정도가 의사를 희망하고요. 나머지는 자기네가 이렇게 역할을 딱딱 나눠 가져요. 그런데 역시 남는 거는 환자예요. 애들이 막 주사 놓는다고 꾹꾹 찌르죠. 열 잰다고 막 체온기를 귀 속에 넣죠. 다 환자는 싫어하죠. 그럼 남자애는 어떻게 환자를 정할까? 그 10명의 그룹 중에서 제일 리더하는 애가 그날 제일 비리비리한 자기 친구 보고 야, 너 환자야. 누워. 그래갖고 명령조로 해서 환자를 딱 정해줍니다. 여자애는 어떻게 해요? 다 환자하기 싫거든요. 근데 자기 옆에 있는 친구 보고 너 환자야 이런 말 못해요. 어떻게 해요? 뛰어가서 저희 가서 인형을 안고 옵니다. 인형을 환자를 눕혀놓고 병원놀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무리지어서 노는 것을 또 한번 볼게요. 자, 남자아이들 역시 따로, 여자아이 따로, 니네 마음대로 여기서 운동을 하든지 뭘 해봐 하고서 이제 자유를 줬어요. 그랬더니 남자애들은 우선 편을 가릅니다. 팀을 딱 2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네가 우리 뭐 할까? 야구 할까? 축구 할까? 이기고 지고가 분명한 그런 뭔가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놀아요. 이게 끝나고 나면 아주 또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공을 너무 잘 찼지? 자기 잘한 거를 막 자랑을 하고 떠벌리고 이런 걸 해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니네끼리 10명이 모여서 무슨 게임이든지 해봐. 그러면 이기고 지고 그런 게임이 아니라 다 같이 그냥 한 팀이 돼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별로 재미없는 거. 여자애들은 누가 뭐 잘했다고 그거 자랑 안 해요. 서로 비슷한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나서서 과시하고 뽐내는 거 되게 싫어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끼리 자율적으로 놀아봐라 하는 것을 이제 서양에서도 실험을 하고 한국에서도 실험을 했는데 거의 비슷한 결론이 나왔어요. 남자애들의 놀이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남자애들은 승패를 결정하는 그런 게임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자기네가 뭐 여기 금에 공이 떨어지면 이건 인이냐 아웃이냐 자기네가 다 정해요. 그래서 이런 룰을 만들고 지키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게임에서 잘하는 애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운동에서 잘하는 애가 리더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잘못하는 애들한테 명령하고 지시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공리가 주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남자애들은 이 노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를 그대로 축소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지시하고 명령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급 구조적으로 이 게임도 이해를 하고 벌써 위계 질서를 안다 이겁니다. 그 여자아이들 노는 거를 보면 여자아이들은요 다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요. 하나 리더가 나와서 너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별로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한 번씩 다 돌려가면서 하는 거를 하면서 아주 단조롭게, 그러나 누가 잘해서 이렇게 뽐내고 그러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남에게 또 말할 적에도요 투쟁적이고 그런 표현을 하기보다는 완곡하게 표현을 하려고 애를 써요. 또 하나는 같이 모여서 뭔가 의견을 모을 때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약간 다른 방향이 좋거든요. 그 옆에 하고 얘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을 때 이 여자애도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뭐 반대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내가 옆에서 내가 네 편을 들어줄게. 주거니 받거니. 여자아이들이 훨씬 협상을 잘해요. 주거니 받거니.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 깎는 거 보면 여자들이 잘 깎죠? 바로 그게 일종의 협상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이거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노는 걸 통해서 이 사회의 질서를 계급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다면 여자아이들은 그렇게 계급 구조적이 아니라 대인관계를 공동체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애들이 남자들보다 평등한 거 좋아해요. 서로 비슷한 거 좋아하고요. 너무 튀게 옷 입고 오고 그런 것도 싫어해요. 또 나서서 잘난 척하는 것도 싫어하고 또 서로가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을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들 놀이에서 벌써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려면 자원이 필요하죠. 우리가 실제 무엇을 갖고 있느냐. 우선 목소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목소리를 보면 사춘기를 지날 때 남녀가 확실히 그때부터 구분이 갑니다.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남자아이는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목소리가 낮고 굵은 소리로 변화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자의 경우는 사춘기 때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출이 되면서 목소리가 남자보다 높고 가는 소리를 냅니다. 물론 여자들도 나이가 가면서 목소리가 굵고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성이 갖고 있는 이 굵고 낮은 소리는 장점이 뭔가 하면 훨씬 지적으로 들려요. 그리고 신뢰감이 갑니다. 그리고 권위적으로 이것이 들리게 되고요. 그래서 대개 회사에서 그 PPT 자료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에게 우리 회사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프레젠테이션 할 때 누구를 시켜요? 거의 다 남자 직원 시킵니다. 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높고 가는 소리를 내요. 이것은 고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왜 대학교 애들도 데이트하면서 한나 오빠 그러죠? 오빠의 보호를 받을 때는 그걸 알아요. 오빠 나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오빠가 자켓 벗어서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특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루에 쓰는 단어 어휘뱅크를 한번 보면 남자는 어휘가 한 3,000개 정도, 하루에 3,000개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제스처도 2,000 내지 3,000. 그 다음에 상대방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어머 뭐 이런 소리가 이제 한 1,000 내지 2,000 되고요. 여자는 그거에 비해서 2배예요. 어휘뱅크가 남성의 2배예요. 하루에 한 5,000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제스처도 더 많이 쓰고 또 간단한 소리도 남성보다 2배예요. 그래서 사실 남편이
집에 올 때쯤 되면 어휘뱅크에 어휘가 다 바닥이 나고 없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남편 보고 아내가 여보 나 할 말이 있으니까 나하고 얘기 좀 해. 남편들은 가슴이 덜컹합니다. 쓸 단어도 없고요. 또 이게 무슨 말이 나올지 겁나는 거죠. 쓸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게 아닌 거죠. 들어오자마자 얘기하자 그런 거는. 자, 또 이제 말할 때 오르락 내리락 톤을 보면 남자는 한 3가지 톤이에요. 굉장히 단조롭고 여자들은 목소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 5가지의 톤을 쓰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언어별로도 특징이 있는데 이태리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노래하는 것 같죠? 우리나라 말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단조롭고 그래서 톤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제 다르게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언어 기능은 우리 뇌 중에서 좌뇌 앞쪽에서 전두 옆쪽에서 언어 행동, 언어 기능을 관리하고 있어요. 자, 이게 여기는 이제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사람이 말을 할 때 fMRI로 촬영을 해갖고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고 정리한 거예요. 자, 여성은 말할 때 이 fMRI를 찍으면 이제 그 뇌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요. 좌뇌, 우뇌가 동시에 불이 들어와요. 14 내지 16개 영역이 불이 켜져 있다. 좌뇌, 우뇌가 다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어 기능에 관한 한 여자가 앞서 있다. 그래서 말도 빨리 배우고 뭐 문법이나 구두법, 철자 이런 거를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또 외국어 하는 능력도 외국어를 훨씬 쉽게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직에 있다 보니까 UN 회의에도 몇 차례를 가서 뭐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 유엔에서 쓰는 언어가 6가지예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은 뭐 중국말 하고 저희는 이제 영어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 뒤에 보면 그 동시통역사 보스가 쫙 있어요. 유리가 이만큼 보이고요. 한 20명이 앉아 있습니다. 회의할 때. 그래서 그 20명을 이렇게 쫙 보면 20명 중에서 15 내지 16명이 여자고요. 남자 동시통역사는 30명밖에 안 돼요. 확실히 이제 외국어에 관한 한 여자들이 훨씬 그 빠르고 많이 그걸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여성들이 언어 능력 중에 보면 어린아이를 키우죠. 갓난아기부터. 얘네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예요? 애가 울더라도 얘가 배고파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 못하는 아이들을 다루다 보니까 사람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세한 표현의 그 변화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이제 우리 FTA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번에 미국 가서 회의하고 와갖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미국 사람들이 그 한 번은 미국 대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동양 사람들하고 FTA 협상할 때 미국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반드시 여성을 거기 넣는다. 이 여성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일한 경험이 별로 없는 동양 남자들은 이 동등한 입장에서 여자들하고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려먹는 것만 잘해버릇해갖고. 그래서 똑같이 마주 앉아갖고 눈을 딱 보면서 그 미국 대표가 얘기를 할 때 이 동양 남자의 표정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의했을 때 이 남자가 이거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동양 남자들은 여자하고 얘기할 때 표정이 금방 나타난다는 거야. 숨길 줄은 모른다는 거야. 바로 이거죠. 협상하기 좋은 그런 이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집에 가서 아내들한테 함부로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의 다 들킵니다.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겁니다. 표정 보면 알아요.
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남성들이 잘 이해 못한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혼 법정에 가서 얘기를 시작을 하면 아내들의 경우에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우리가 어디서 만났을 때 남편이 무슨 색 넥타이를 내고 왔고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때 당신이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얘기하는데 남편은 하나도 기억이 없대요. 바로 뇌의 차이예요. 여성의 편도는 정서적 뉘앙스에 아주 쉽게 활성화되고 굉장히 세부적인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데이트했을 때 어디서 뭘 먹었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갔고 이런 거를 다 기억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여성의 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 좌뇌, 우뇌가 다 동시에 작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래서 여성들은 다중 트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요. 동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대림질 하면서 TV도 보고요. 전화 오면 전화도 받으면서 저 방에 있는 우리 아들이 지금 숙제하는지 만화를 보는지 애가 맙니다. 딱 와요. 그러니까 막 대림질하고 전화하다가 누구야? 만화 그만 보고 빨리 숙제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좌뇌, 우뇌가 동시에 작동을 하다 보니까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직업상으로 보면 개인 비서의 96%가 여성이라는 겁니다. 비서의 업무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다 처리합니까? 정보 처리를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성은 대화하기 시작하면 주제가 막 확대가 돼요. 자기 직장 얘기했다가 패션에 관한 얘기했다가 우리 그 뭐 부장님 얘기했다가 우리 가족 얘기했다 왔다 갔다 동창 얘기도 하고 저도 가끔 얘기하고 저희 남편이 얘기하다 아직 그만 처음 걸로 좀 돌아가면 안 되면 그렇게 얘기가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냥 자연적으로 막 퍼져나가는데 따라오지를 못해요. 자, 여성들이 이렇게 언어적 능력이 있다 보니까 교직, 상담 이런 데 여성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데요. 자, 여성들이 대화할 때 뇌를 보세요. 각 방들이 있어요. 담당하는 방이 있는데요. 일단 여성이 대화를 시작하면 모든 방문이 쫙 열립니다. 그러니까 쇼핑 얘기했다가 직장 얘기도 할 수 있고 내 개인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남편 얘기도 하고 자유롭게 주제가 왔다 갔다 하고 주제가 막 확대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남성을 한번 보시죠. 자, 남성도 역시 언어 기능은 좌뇌 앞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fMRI 촬영을 해보면 아까 여성은 좌뇌, 우뇌 16개 영역에 불이 들어왔는데 남성은 4 내지 7개 영역에만 불이 들어옵니다. 좌뇌에서만 불이 들어옵니다. 우뇌 연결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바로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죠. 이 에스트로겐이 뇌량, 그러니까 그 좌뇌, 우뇌를 연결하는 그것을 뇌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 다발이에요. 그걸 뇌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30% 이게 두꺼워요. 그래서 좌뇌, 우뇌가 연결돼요. 근데 남성은 여성보다 에스트로겐이 적으니까 우뇌까지 연결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또 어떤 특징이 있냐? 대신에 한 번에 한 가지씩 접근, 집중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저장하고 한 가지 잘하는 거는 기가 막혀요. 깊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여성은 넓게 퍼져 있는 반면에 남성은 그 대신에 집중하는 게 아주 대단하고요. 한 번에 한 가지. 자,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정말 깊이 들어가는 전문가, 권위자
이거 될 가능성은 남성이 높더라. 실제 기술 전문가의 96%가 남성이에요. 이건 전 세계적인 통계죠. 이름은 없냐 이게? 바로 뇌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자, 97년에 또 덴마크의 한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성이 머리가 여자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여자보다 세포가 더 많다. 왜? 45개나 더 많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여성들이 특별하게 언어 기능이 앞섰다면 남성은 여성이 갖고 있지 않는 또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공간 지각 능력, 방향, 스피드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보다 우수해요. 그러니까 무슨 오라 이런 거 보면 되게 막 뭐 적을 쫓아가지고 쏴서 넘어뜨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 방향, 스피드 이런 거 관련한 거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다 그런 그 남성의 잠재 능력을 활용하는 게 바로 그런 게임이거든요. 추적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남자들이 잘할 수밖에 없고요. 항해사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입니다. 항해사가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방향, 위치, 스피드와 관련된 업무잖아요. 그리고 그 건축 보면 우리는 그냥 2차까지만 보는데 남성들은 3차원적으로 그러니까 뒤에 숨겨져 있는 부분까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뇌가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는 굉장히 많이 이제 밝혀지게 됐어요. 아까 여성들의 뇌는 이게 반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주제가 왔다 갔다 하고 막 확대되고 그런 게 가능했잖아요. 남자는 만약에 친구 얘기한다 그러면 기껏해야 학교 다닐 때 얘기하는 군대 얘기예요. 거기서 무슨 아내 얘기 잘 안 넘어가요. 또는 뭐 친구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운동 얘기나 좀 할까? 뭐 집안일 아이들 잘 연결 안 되죠. 아주 좁고 깊게 얘기를 하죠. 바로 이렇게 다 각 방이 닫혀 있기 때문에 주제가 그렇게 확대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실제 우리 생활에서 대화하는 방식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도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벌써 놀이를 하면서 이 사회의 계급 구조적인 것을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고 했는데요. 남자들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 대개 자기 지식, 정보 이런 걸 가지고요. 자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거를 협상 자료로 쓰고 결국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내가 좀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대화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살면서 항상 이 사회는 경쟁이다. 그리고 자기가 꼭 지키고 싶어하는 게 뭔가 하면 독립과 자치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막 영향받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애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학교에 가면 딴짓하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1, 2학년 때는 남자애나 여자애나 똑같이 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 얘네들이 한 4, 5학년 되니까 그 똑같이 엄마가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랬더니 여자애는 네 그러고 가는데 남자애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선생님 말씀을 그냥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하겠대요. 독립과 자치가 그때부터 나와요. 저한테 손주가 있는데요. 사내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에요. 지금 이제 6월이면 만 3살 되거든요. 벌써 달라요. 근데 제 며느리는 딸만 셋 있는 그 자매 중에 제일 첫째예요. 사내애를 얘를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남자애를 여자애처럼 말 잘 듣는 애 만들까봐 제가 책을 사다 줍니다. 사내애는 사내답게 키워라 하는 책이요. 바로 이거예요. 남자가 갖고 있는 독립과 자치성 그것까지 다 죽여서 여자답게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혼자 고민하고 뭐 결정이 되면 그때 아내에게 결과를 딱 통보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기 혼자 막 고민해가지고 결론을 딱 얻으면 그때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아내는 어떤가? 아내는 대화하는 게 남자처럼 내가 어떻게 참 무장을 해갖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우수하다는 거를 나타낼까? 이것보다는 서로 대화하는 건 서로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좀 양보도 하면서 확인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는 뜻이 맞았다 하고 결론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삶은 그런 계급 구조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남자는 혼자서 막 고민하고 결과만 딱 나오면 아내에게 알려주지만 아내의 생각은 이 세상에서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런 고민이 있으면 같이 이거를 나누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혼자서 막 끙끙대고 나중에 결과만 나한테 딱 가르쳐주면 나는 당신에게 도대체 뭐예요? 이 말을 하게 되죠.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그래서 이 사람은 결과를 중시 여기고 이 여자는 과정을 중시 여기고. 그리고 이 대화라는 거는 아까 그 관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까,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대화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7박 8일 함께 여행해서 자고 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를 함께 경험을 하고 나중에 집에 와갖고 또 전화해갖고 그 얘기를 또 하면서 깔깔대고 다시 확인을 하죠. 뭐예요? 우리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남자아이를 키울 때는 되게 어느 집이나 남자는 아주 그 능력 위주의 인간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넌 요남의 지도자가 될 거야. 넌 요남에 뭐가 될 거야. 항상 뭐가 된다 하는 식으로 능력 위주로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웬만한 감정 표현은 다 묵살해요.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도 사내가 그렇게 울면 안 돼. 넌 요담에 대장 될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아이는 수시로 자기 감정 표현을 합니다. 제가 정말 그 손녀를 보면은요, 어쩌면 이렇게 표현을 할까 하고 그냥 녹아버려요. 사내에는 그냥 빙그레 웃고 자기가 나를 좋아하면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를 들고 와서 제 손에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여자애는 그걸 다 말로 합니다. 나는 한미가 좋아. 한미가 나 목욕시켜주고 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는 말을 얼마든지 표현을 하지만 사내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갖다 줘요. 표현 방법이 상당히 다르죠. 자, 그런데 아까도 그 뇌 얘기를 좀 했지만 실제 이렇게 감정 표현하고 관련된 그 뇌가 얼마나 많이 관련을 맺느냐 보면 남성은 이런 감정 표현하는데 한 2개의 영역이 관계가 되고 여자는 9개의 영역이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훨씬 감정 표현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이게 너무 도가 넘을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뭐를 기대하는가. 제가 2011년부터 이 가천대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 전에는 저기 성안에 있는 남서울대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금요일에 저한테 시간을 줬는데 처음에 6시간을 줬어요. 6시간 서서 강의하고 또 운전해서 서울로 오려면 한 2시간 반 걸려요. 금요일 저녁이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는 막 다리에 쥐가 나고 그랬더라고요.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남편하고 앉아서 아침을 먹으면서 나 너무나 다리가 아파. 어제 밤에도 또 쥐가 났어. 다리가 진짜 이래갖고 되겠어.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저는 뭘 기대해요? 남편이 저를 위로해 주기를 기억해요. 정말 그 너무 심하다. 남자도 그 정도 되면 쥐나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데 딱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버스 타고 다니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진짜 내가 뭐 버스 탈 줄 모르나. 근데 제 친구 하나가요, 고등학교 동창이 유방암에 생겨가지고 유방을 다 잘랐어요, 미국서. 그러고선 처음에는 사실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하고 연결해서 막 걱정하고 그러다가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다 이제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남편 보고 하루 저녁에는 여보 나는 그렇게 이제 유황도 없고 여성의 상징이라는 것도 다 없어지고 진짜 나는 별로 여자도 아니야. 이러고 이제 우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쳐다보더니 여보 걱정하지 마. 요새 성형수술이 너무 발달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성형수술 발달한 거 다 알죠. 근데 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그런 얘기를 왜 했느냐. 자기는 사실 얼굴도 뭐 이쁘지 않고 너무 말라갖고 별로 이렇게 뭐 섹시한 면도 없고 근데 거기다 이제 가슴까지 납작해졌으니 자기 남편이 해줄 얘기는 뭔가 하면 여보 당신이 가슴이 납작해도 내 일생의 여자는 당신 하나야. 그 얘기를 해주기를 바란 거예요.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거를 기대하는데 뭐예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성공수술이 발달했다. 아니 버스 타고 다녀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얘기할 때는 끝까지 듣고 일단 공감을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에 섞인 말을 해줘야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안이 쑥 나옵니다. 늘 그렇게 남자들 세계에서는 살았거든요. 여자가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자, 여자들은 남편이 뭔가 자기가 참 회사에서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뭐를 인정하나 자기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아무리 적게 받아왔어도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요새같이 힘든 회사 문 닫는데도 얼마나 많은데 당신 그거 회사 꾸려가느라고 진짜 힘들지. 내가 더 이걸 저축해서 잘 쓸게. 뭐 이런 식으로. 남자들은 내내 능력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듣고 싶어하는 말이 성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제일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뭐 최진실도 얘기했죠.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에요. 아내가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 더 어려운 일을 계속 잘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했을 때는 인정해주고 용기를 주고 당신만큼 잘하는 사람이 또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애쓴다 하는 얘기를 남편에게 해주는 게 정말 필요한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남자들 얘기는 간단명료해요. 정말 공문서 읽는 것 같아요. 도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요점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결론은 뭐다 하는 식으로 따다닥 얘기합니다.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 얘기를 가끔가다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렇게 직선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해요. 우회적으로 하고 함축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을 허투할까봐, 이게 너무 공격적으로 들릴까봐 돌려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다 하는 거 어떤 때는 직선적으로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 사실 힘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12월쯤 돼서 아내한테 가서 여보 우리 회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전체 저 부부들 다 초대를 해갖고 우리 회장님이 저녁을 내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12월 며칠에 우리 회사 거기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처음에는 어머 웬일이야 회장님이 이번에 아주 한턱 쓰시나 보네. 그리고 좋게 받아들였는데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여보, 근데 그 모임에 내가 꼭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가야지. 왜 그래? 아, 내가 뭐 그렇게 꼭 가야 되나? 나 가서 할 말도 없고 이러고 주저주저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자, 그 회사에서 전체 12월 말 연회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보지도 못한 다 부인들이 올 텐데 뭐 친한 사람은 아직 하나도 없고 또 회장님 부인이 무슨 말씀하실지 처음으로 인사하면서 좋은 인상을 드려야 될 텐데 등등 생각하면서 옷장을 다 뒤져봅니다. 근데 그날 입을 만한 옷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거 사러 나가기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꼭 거기를 가야 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가기가 싫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함축적으로 얘기했을 때 남편이 알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여보, 오늘 백화점에 가서 그 분위기에 맞을 만한 거 한 벌 사와. 그러면 무난하게 같이 그 모임에 잘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려면 첫째는 어떻게 해요? 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뭐를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남편이 20년쯤 살았으면 아셔야 되죠. 저도 무슨 행사 있고 그러면 이제 옷을 사고 그러는데 또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내들이 옷 사오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랑 나갈 때 새 옷을 입고 나가고 이렇게 쓱 봅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이거 작년에 샀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디를 가는데 남편이 처음 보는 옷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것도 작년에 산 거구나. 이렇게 서로 아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남성 중심, 우리 사회는 거의 다 남성 중심적 문화가 아주 훨씬 강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적 표현 방식을 알고 있어야지 거기서 서바이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퇴근하고 오는 남편 보고 여보, 나하고 얘기 좀 해. 이거 갖고는 절대 안 통해요. 제가 여자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먼저 의제가 뭔지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보고 여보, 오늘 저녁에 집에 좀 일찍 올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서 뭐 별일 없어. 그럼 그래? 우리 큰아이 지금 학원 다니는 거 뭐뭐뭐 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 뭐 4차 산업혁명 어쩌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남편이 그래? 알았어. 나 그럼 일찍 올게. 그러고 갑니다. 자, 남편은 그날 가갖고 점심 먹으면서 뭐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고 요새 애들 학원은 주로 뭐가 핫한지,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원은 뭐가 변화가 오는지, 뭐 코딩은 어디 가서 배우는지 이런 거를 다 정보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일찍 와갖고 아내하고 딱 마주 앉습니다. 내가 알아본 거는 이러하고 이거는 어느 동네 어디가 괜찮고 학원비는 어쩌고 쫙 다 갖고 와서 진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의논을 하려면 이 남편이 갖고 있는 이런 논리적 두뇌에 호소를 해서 미리 준비할 시간을 줘야만 그 다음에 대화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또 뭔가 풀어야지 되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여러 인디안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인디안 마을에 가면 거기서 한 1km쯤 떨어진 언덕에 동굴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 동굴에 들어갔다 올 수 있도록 동굴을 마련해 놨다. 이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뭔가 고민거리가 있으면 남자는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혼자서 침묵을 지키면서 고민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우리 부장님이 이렇게 벌컥 화를 내고
나보고 결제 서류 들고 들어오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뭘까? 시간을 되돌려서 쫙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기의 그 공간 지능, 논리 기능 다 동원해서 혼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그 답을 혼자 찾고 난다면은 스스로 혼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들 보고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이들 독방 줄 생각만 해요, 엄마들이. 당신 남편이 들어가 있을 방도 하나 아무리 작아도 준비를 해줘라. 거기 남편이 읽는 책도 좀 꽂아주고 컴퓨터 거기 마련해주고 뭐 바둑을 뜨면 바둑판도 거기 갖다 놓고. 그래서 남자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시간을 자기가 편하게 있도록 해줘라. 남자는 침묵이 정적과 평화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침묵이 여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진짜 화나면 여자가 말 안 합니다. 웬만큼 화나면 전화로 따다다다다다 선배한테 막 의논하고 친구한테 의논하고 해가지고 얘기를 막 풀어놓다가 자기가 답을 스스로 찾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가졌던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면서 사실 그것도 아니고 정말 화가 났을 적에는 침묵합니다. 자, 어디를 가고 있어요? 지방으로.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고 아내는 그동안에 남편하고 같이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 커피를 마시면서 막 뭐 시댁에 있었던 얘기며 아이들 학교 얘기며 쉬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쯤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목이 말라요. 그때 남편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운전하느라고 힘들지? 저기 휴게소에 가서 당신 커피 한잔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남편이 그래, 그러고 들어가면 참 좋은데요. 뭐 이제 30분만 가면 되는데 그냥 가지. 그러고 그냥 쫙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내가 말 안 합니다. 진짜 목마른 건 아내예요. 1시간 반 떠들었잖아요. 휴게소에 들어가서 뭘 사줬어야지, 마실 거를. 자기의 얘기를 해서 풀릴 때는 말하지만 말했는데 이게 영 반응이 없으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휴게소 가서도 따로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침묵의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아까 남성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이 대화라는 것이 하나의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무기도 될 수 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게 정보예요. 남보다 먼저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죠. 자, 남성들이 TV 프로그램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뉴스예요. 신문이 왔을 적에도 뉴스를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그때 신문 보고 있을 때 여보 불러도 못 들어요.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정보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죠. 회사 나가서 그 주제가 나왔을 때 남에게 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 용어도 그냥 전문 용어대로 씁니다. 근데 이 전문 용어를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능하면 쉽게 풀어서 학생이 알아듣기 좋게 그렇게 얘기를 해줄 때 훨씬 만족이 오는데요. 남자들은 내가 어려운 말 막 했을 때 상대방이 잘못 알아들으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면 똑같은 과목인데 남자 교수가 가르치는 게 훨씬 어렵대요. 왜? 전문 용어 새로 나온 거 설명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자 교수는 죽어라고 그거 설명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그림을 보시듯이 보호와 양보에 대한 제스처예요. 우리가 이렇게 남자들이 주로 여자 이렇게 어깨에 팔 두르죠. 또 병원에 가보면 의사가 환자 이렇게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을만 하면 또 금방 나요. 대개 신분상으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어깨를 이렇게 해줍니다. 요새 연상 연하 커플 많아요.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 어깨 이렇게 해요? 완전히 싫어해요.
자, 운전을 하는데 저희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요.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꽉 쓰니까 제 남편도 딱 스톱하면서 팔로 탁 뻗어서 저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얼굴 이 유리창에 받을까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와 멋진데 그랬어요. 어느 날 한번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남편이 옆에 탄 날이 있었는데 역시 그날도 제가 이제 그런 비슷한 경우가 생겨가지고 브레이크를 탁 밟으면서 탁 이렇게 해줬어요. 그럼 남편이 얼마나 감동할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두 손을 핸들에 놓고 안전운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감동을 안 먹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남자가 여자를 지켜주는 자존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호, 양보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이 달라요. 여자들은 뭐 이렇게 도움을 쉽게 청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면 그걸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너무 다행히 GPS가 잘 발달돼서 남자들이 그거 보면서 길 막 찾죠. 옛날에 그거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잘 못 찾으면서도 절대 누구한테 안 물어보고 빙글빙글 거기를 몇 바퀴 돕니다. 저는 모르면 딱 세우고 부동산에 들어가서 아저씨 여기 몇 번지 어디로 가요? 물어보고 가르쳐주면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금방 찾아가는데 우리 남편은 몇 바퀴 돌아도 남에게 도움 요청 안 해요. 자기 힘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 양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서로 심리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기를 좋아하면 남편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거죠. 내가 괜히 막 어깨 일했다가 싫어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나를 지켜줄 때 행복해한다 생각하면 행복하게 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존칭어는 되게 남성들은 이렇게 집단적 언어, 더더군다나 군대 갔다 와서 이런 거 좋아하고요. 여성은 직장에 가서도 참 희한하게 이 선후배다 뭐 이런 게 밝혀지면 여태까지 뭐 계장님 뭐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언니, 형님 뭐 이래가면서 아주 그냥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평등할수록 우리는 친밀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 후배들은 절대로 직장에서는 아무리 선후배 뭐가 하다못해 네 친척 사촌 언니가 있어도 과장님은 과장님이지 그렇게 사적인 호칭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 남편들이 많으신데요. 사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성들은 아까 뭐 도움 청하는 것처럼 상대방 존중해주고 체면 살려주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이 얘기 참 쉽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미안하다 이런 인사하는 게 나의 이미지도 좋게 하고 이 우리가 대화하는 데 균형을 이룬다 생각해서 사과하는 거 크게 생각 안 하는데 남자들은 자기 아내한테 사과 잘 안 하죠. 자, 내 친구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미국에 공부하러 보냈는데 얘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왔어요. 몇 년 만에 자기 가족이 정말 함께 모여서 이제 한국 식당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딸 아들하고 아내가 먼저 식당 가고 아버지는 이제 회사에서 나와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7시에 약속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웬일이냐 전화를 걸었더니 아 저기 지금 사장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내일 해외에서 무슨 게스트가 오시는데 우리 회사 자료 그거 빨리 그거 다 고쳐가지고 내일 프레젠테이션 새로 하라 그래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5분쯤 있으면 끝날 테니까 조금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렸대요. 7시 반이 됐는데 전화가 오더니 안 되겠어. 사장님이 1차 보시더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밥을 못 먹어. 당신이 애를 데리고 먹고 들어가. 이렇게 또 끊은 거야. 그래서 내 친구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정말 몇 년 만에 지금 이렇게 가족들이 한국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어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냐.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한바탕 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요점이 뭐냐. 이 남편은 그게 뭐 내가 어기고 싶어서 어긴 거야. 회사 사정이 그런 거지. 그럼 내가 뭐 직장 잃어가면서 꼭 당신하고 밥을 먹어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과의 범위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가 일부러 어긴 게 아니니까 사과를 안 한다. 아내는 무슨 생각이에요? 당신이 어겼건 회사 때문에 어겼건 일단 그 자리에 못 나온 거 그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했다. 이제 여자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애들도 굉장히 서운해하고 그랬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관이 이런 책임 소재에 대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은 하여튼 우리가 몇 년 만에 그런 모임이었는데 아빠가 못 나가서 정말 미안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갔어야 되는 거죠. 물론 아내 쪽에서도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자, 말은 어느 쪽이 많이 하느냐. 보통은 여자가 말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 회의를 하면요. 남자가 얘기하면 무지무지 길어요. 토론이 깁니다. 여자들은 오히려 이럴 때 말을 굉장히 짧게 해요. 한 과에서 같이 회의를 하는데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대화를 할 적에도 남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은 데에서도 아주 기분이 좋게 얘기를 막 나서서 하는 걸 좋아해요. 여자들은 아니에요. 많이 알고 친숙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적에 말을 많이 하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모여 있을 때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부가 이제 모이는 어떤 그룹이 있는데 아주 좀 대단한 분들이 오셔요. 보면 다 남편 아내 이렇게 이제 한 10명이 모여 앉았는데 6번을 만났는데도 하나도 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가가지고 회장님 오늘은 우리가요 자리를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남자분들끼리 앉아서 말씀하시고 오늘은 우리 여자들 아내들끼리 모여서 한번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이 사회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아내들이 거기 끼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꾸역꾸역 먹고 집에 가는 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들끼리 모였더니 그날로 다 알게 됐어요. 어느 집에는 42세짜리 지금 노총각이 있고 어느 집에는 지금 36살짜리 딸 결혼 안 해서 걱정을 하고 뭐 이런 얘기 자기 개인 얘기도 다 나올 수 있고 여자들끼리는 사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얘기가 가능하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 얘기를 잘 안 한다.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그래야지 부인들끼리 친해지고 서로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남성들은 자기 혼자 생각합니다. 그 사고 과정이 내면화되어 있고요. 결과만 딱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대화할 때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해결 지향적이에요. 대안을 제시하기 좋아해요. 그리고 결론 지향적이고요. 또 그다음에 목표를 정해놓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이게 넓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제가 축소되고 깊이 들어가죠. 여자는 반대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다 말로 그때그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를 말로 다 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아요. 언덕제입니다. 생각은 자꾸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관계지향적이고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사람을 배려해서 너무 공격적인 표현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 자꾸 이게 확대가 되는 왔다 갔다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되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한다. 일종의 그 부부는 법적 계약 커플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정서적인 거를 보면 아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성 98%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의 계획 이런 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는지 너무 이상하다. 연애할 때하고는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변하셨어요? 굉장히 연애할 땐 다정하고 공감도 잘하고 아주 상냥했었죠. 근데 그 호르몬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남성 그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게 테스토스테론이고 여성의 대표적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요. 진짜 둘이 연애하고 사랑할 때는 이 끝에 있던 남성이 이렇게 여성 쪽으로 오면서 에스트로겐이 늘어난답니다. 연애할 때는. 그러니까 여성적인 면이 많이 나타나요. 말도 많아지고 전화가 길어지고. 또 여성의 경우는 에스트로겐만 많던 여자가 연애를 하면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막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연애 한참 할 때는 아주 용감해져 갖고 아버지가 10시까지 들어오라는데 12시까지 들어가면서 당당합니다. 용감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연애 시절에 보여줬던 게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죠. 결혼한 다음에 나타난 게 진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애하다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지금이 진짜 그 사람인데 연애할 때만 우리는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여성 81%가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깊은 대화를 시작하는 건 언제나 나더라. 또 80%는 내가 얘기할 때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 그냥 가만히 듣는 척하지만 별로 듣지도 않더라. 그리고 남성들 얘기하는 거 보고 요새 새로 나온 차 모델이 어떻고 우리 회사가 돌아가는 게 어떻고 뭐 지금 어느 부처의 정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게 우리 회사는 무슨 영향이 있고 전부 그런 얘기하지 진짜 자기 마음속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들 보면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혼하는 부부들이 하는 대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을 막 비난하는 말을 잘합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불세야. 어쩜 그렇게 우리 어머 친정어머니한테 그렇게 용돈을 안 드려?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하죠. 그런데 이렇게 비난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항상 I 메시지로 시작해라. 나는 우리 어머님이 뭐 이러이러해서 당신이 지난 추석 때 얼마 용돈 드렸지 그때 정말 너무너무 감동했어. 어쩌면 당신이 그런 허튼 돈을 안 쓰는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상한 마음을 쓸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럴 때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든지 해서 I 메시지를 바꾸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난을 하면 반드시 상대방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이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은 더 하더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비난을 했으면 그래 내가 뭐 꼭 100% 그렇진 않지만 내가 그런 면이 좀 있지.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절대로 경멸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남편들이 아내한테 참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뭘 알아? 둘이 뭐 의견이 충돌되면요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왜? 대체적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조금 나이가 더 있어요. 그리고 사회 경험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알고 아내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 생각이 늘 있으니까 그 말이 쉽게 나와요. 정말 동등한 존재로 생각을 해줘야 되죠. 아내는 내가 모르는 걸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주 아내 쪽에서 들었을 때 진짜 화딱지 나는 게 그거예요. 지가 알면 뭘 얼마나 알길래 나보고 당신이 뭘 알아. 자기는 뭐 내가 아는 거 다 아나? 그 말이 뒤에서 막 나오죠. 경멸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부지간의 그 결합이 중요한 때가 지금부터예요. 그러려면 경멸 안 하고 상대방의 긍정적 면을 보려고 노력하셔야지 돼요. 지금까지는 젊었을 때 사랑이 아직 좁게 남아있어서 그걸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부부는 아이의 싸움 안 해요. 방 쌓고 사는 부부 있습니다.
싸움도 안 하지만 이혼합니다. 차라리 싸우는 게 낫거든요. 또 싸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 단계 사랑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부부싸움에 10계명이 있습니다. 절대로 부부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째는 부부싸움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게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우리 친정, 또 시집, 이 가족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 얘기해서 화 안 낼 사람 없습니다. 절대 가족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고 해도 폭력을 쓰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과장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말다툼하면서 그래 우리 이제 찢어지자 뭐 이런 얘기. 우리 이제 그만 살아 갈라져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진짜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자, 링 안에서 싸워야 돼요. 싸우다가 화딱지 난다고 현관문 열고 다른 데로 나가면 안 됩니다. 꼭 링 안에서 싸워야 돼요. 아무리 세 권투 선수라고 해도 이 사람이 링 밖으로 나가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소용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관계가 없이 싸워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애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자기 때문에 부모가 싸운다.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이혼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의외로 많이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절대 아이들 앞에서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한 번에 한 가지 이슈만 다룰 것. 오늘 뭔가 우리 의견이 안 맞았으면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해야지 이거 갖고 몇 년 전에 당신이 이랬다는 둥 보아하니 당신이랑 어머니한테서 당신이 닮았다는 둥 막 이렇게 그냥 번져가기 시작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말꼬리 잡는 싸움은요 진짜 감정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거예요. 그 상대방 말꼬리 잡으면 안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기와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느 검사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공부 잘해갖고 검사가 되고 아내는 아주 재벌집 딸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잘 살다가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 아내는 절대 이 자기 남편 보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주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이제 출세했다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되죠. 그 남자가 갖고 있는 결정을 건드리면 안 되고 그리고 둘이 계속 감정이 너무 심하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타임아웃 우리 1시간씩 딴 방에 가자. 그래서 갈라져 있는 1시간 그렇게 갈라져 있으면 사람이 다 침착해지고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1시간 후에 만났을 때는 그 문제가 해결이 잘 되고요. 그리고 시작이 있었으면 끝도 맺어라. 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끝을 누가 맺어야 되느냐? 강자가 먼저 사과하면서 끝을 내는 게 가장 아름다운 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첫째는 잘 들어야 되겠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또 서로 난투극을 벌려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두 개의 악보고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바르고 풍요로운 복을 표현할 수 있다 하고 마르지니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